저는 68살 박순덕입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벗지 않은 채로 남편 영정 앞에서 차를 올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돌아보니 며느리 김미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아들 영수가 어정쩡하게 서 있고요. 무슨 얘기인데? 어머니, 이제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며느리도 집안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일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며느리도 재산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이제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닥만 보고 서 있더군요. 영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수가 입을 뻗다 오므렸다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정이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요즘 세상에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 민수가 옆에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할머니, 울지 마.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 아이만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을 4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 누군데 희생이라니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을 그냥 넘겨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생전에 늘 하던 말이었죠. 순덕아, 내가 너무 고생했다. 내가 죽어도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절대로. 저는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보금자리를 저 아이 입에서 빼앗길 순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순 없다고요. 며느리는 아직도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집을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명의만 바꿔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순 없다고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순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겨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직 며느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 김미정과 함께 산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그 15년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이제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첫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국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50년 넘게 그렇게 끓여왔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아들도 맛있다고 했던 그 국을 너무 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반찬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나물은 너무 기름지다. 생선조림은 비리다. 김치는 너무 맵다. 밥은 너무 되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을 때가 두려웠어요. 또 뭘 트집 잡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요리 좀 배우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요리 잘하던데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씩 맞춰가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책도 사서 보고 이웃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 입맛에 맞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온 나물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시든 나물 어디서 사셨어요? 돈 아까워서 못 먹을 것만 사시나요?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걸로 골라왔는데 못 먹을 것이라니요. 부끄럽다니요. 누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일찍 나가서 더 좋은 걸 사왔어요. 비싸도 상관없이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서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니, 왜 이렇게 비싼 것만 사세요? 돈이 남아도나요? 살림 좀 알뜰하게 하세요. 뭘 해도 트집이더라고요. 비싼 걸 사면 시든 거 산다고 하고 좋은 걸 사면 비싸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손주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낚아채듯 가로챘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돈 주지 마세요. 벌은 나빠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는 돈으로 뭘 사겠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것만 살 텐데.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제 마음도 같이 찢어졌어요.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요. 할머니 노릇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과자 사주세요. 민수가 졸라대면 제가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그런 거 졸라대지 마. 할머니는 돈이 없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돈이 없다니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다니요. 손주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쪽팔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민수한테 책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민수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냥 계시기만 하라고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괜히 끼어든다고요. 제가 키운 아들의 아들인데 제 손주인데 괜히 끼어든다고 하더군요. 아들 영수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영수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미정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 어려워서 며느리들도 힘들어요. 좀 참아주세요. 며느리만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힘들지 않다는 것처럼요. 며느리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것처럼요. 정말 견디기 힘든 날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생각해서라도 그냥 약국 가세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세요.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돈을 축내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아프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그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병원에 못 갔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또 며느리 편을 들게 뻔해서 그냥 참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거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시어머니 진짜 골치 아파.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언제 좀 편해질까 싶어? 솔직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니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들으면 안 되는 소리를 들었구나 싶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또 제 얘기를 하나 싶어서요. 정말 그런 날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뭘 해도 트집이야.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정말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싶어. 모셔야 한다는 표현도 가슴 아팠어요. 제가 이 집 주인인데 모셔야 한다니요. 15년 동안 저는 계속 참았어요. 며느리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도 막아도 제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어도 참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듯이요. 제가 청소를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어머니가 하면 더 더러워져요. 제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손 안 대세요. 어머니가 하면 옷이 다 망가져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안 하면 놀고 있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그래도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마음 없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봤자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고요. 15년 동안 저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이 집에서 제 자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집 명의를 달라고 했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귀찮은 존재였다는 걸 말이에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걸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 상중인데도 며느리는 벌써 이 집을 자기 것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가지를 정리한다면서 멀쩡한 옷들을 자루에 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낡은 옷들 다 버릴게요. 어차피 쓸 사람도 없고 집만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그 옷들은 남편이 아끼던 것들이었어요. 특히 회색 양복은 저희 결혼 20주년 때 제가 사준 거였거든요. 남편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입던 옷이에요. 미정아, 그 양복은 그냥 두자. 아버지가 아끼시던 거야. 어머니, 죽은 사람 옷 붙들고 있으면 저승에서 못 간다고 해요. 빨리 정리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 집은 저희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또 그 소리였어요. 이 집이 자기 것이라는 소리. 남편 시신이 차가워지기도 전에 벌써 집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진명에 이전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죠. 갑자기 젓가락이 멈춰지더라고요. 아들 영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그런 얘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영수가 말리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도 못 하실 텐데. 관리도 못 한다고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제가 관리를 못 한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정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아들이 그나마 제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했는데 며느리가 더 독한 말을 했어요. 오빠 현실을 봐요. 어머니 연세가 몇 살인데요? 언제까지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세상에 노인 혼자 사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위험하다고요? 저를 무슨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취급하더군요. 손주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살잖아. 그때 며느리가 민수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민수가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손주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때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집에서 1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저희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때가 됐어요. 희생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요. 편하게 지내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며느리 집에서 얹혀 살며 편하게 지내라는 소리였어요. 아들을 봤는데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4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끼어서.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정말 그런 경우도 많고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더 밀어붙였어요. 어머니, 그냥 명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다만 법적으로만 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집주인이 바뀌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오빠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요. 미정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상속 얘기를 하다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이제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관리하고, 제가 살림하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림을 했다는 건지. 15년 동안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손주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우는 것 같아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 아이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민수를 쳐다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한 거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제 집을 빼앗으려는 게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독한 말을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도 이제 제 거고 어머니는 얹혀 사시는 거죠.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들만 제 편이면 그만이에요. 오빠 맞죠? 얹혀 산다고요?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집에서 얹혀 산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제 편으로 만들겠다고요? 아들을 봤는데 영수는 끝내 침묵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얹혀 산다. 아들만 제 편이면 그만. 이제 제 거나 다름없다.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제가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그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시간이야. 그래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시간이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남편의 서재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랍과 책장을 뒤져봤어요. 대부분은 예상했던 서류들이었죠. 보험 서류, 집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들. 그런데 가장 깊숙한 서랍 뒤쪽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순덕에게라고 남편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언제 이런 걸 써뒀는지도 모르겠고, 왜 숨겨뒀는지도 모르겠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낡은 종이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끝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지만 여보,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거든 이 통장들을 꺼냈어. 하나는 우리가 결혼 초에 몰래 모아둔 돈이고 하나는 당신 이름으로 된 땅과 상가 임대 계좌야. 당신도 모르게 당신 명의로 해뒀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서류함 맨 아래에 있는 당신 도장. 그걸로 확인해봐. 시청 뒤편 작은 밭하고 역앞 상가 2층 임대권이 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젊었을 때 당신 몰래 조금씩 사둔 거야. 여보, 절대 억울하게 살지 마.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몰래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첫 번째 통장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통장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였는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때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남의 집 청소며 빨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았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 시절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순덕아, 힘들어도 조금씩 모아둬야 해. 언젠가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일 나간 사이에 조용히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들고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인감도 제가 쓰던 도장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이 계좌는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네요.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꽤 오래된 계좌인데 관리를 잘 해오셨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남편이 혼자 관리해 온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정기적금이 만기되어서 목돈이 들어 있고요. 두 계좌 모두 어머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머님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독 명의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며느리가 건드릴 수 없는 제만의 돈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구청으로 갔어요. 편지에 적힌 땅과 상가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시청 뒤편 작은 밭 200평, 그리고 역앞 상가 2층 임대권, 모두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구청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이 땅은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요즘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상가도 역 앞이라 임대료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역 앞을 지나면서 그 상가를 봤어요. 2층에 작은 사무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해 왔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결혼 초에 남편과 함께 이 동네를 걸으며 했던 대화들이요. 순떡아, 저기 땅 좀 봐. 나중에 돈 모이면 저런 땅 하나쯤 사고 싶다. 언젠가 우리도 남한테 빌려주는 사람이 되자. 그때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정말로 그 꿈을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몰래 조금씩이요. 집에 와서 다시 남편 편지를 읽어봤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절대 억울하게 살지 마.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당당할 자격이 있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며느리한테 굽실거리며 살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시작했어요. 어머니, 진명의 이전 언제 할 건지 정해야죠. 제가 알아보니까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아, 그 전에 내가 변호사 좀 만나볼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변호사까지 만날 필요 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면 되는데. 괜히 돈만 들고. 아니야, 이런 큰일은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어.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며느리는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집 명의를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새로 알게 된 재산들에 대해서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이 땅과 상가는 어머님 단독 명의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우겨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어머님만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집 명의는 넘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어머님, 이런 재산이 있다는 걸 지금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카드로 쓰시는 게 좋겠어요. 카드로 쓴다고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중요한 말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를 보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제게 모욕을 줬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제가 가진 것의 반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며느리가 또 집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만나봤어.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 며느리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빨리 정리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급할 것 없잖아. 사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카드를 꺼낼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을게.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진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줄게. 이제 제게도 힘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모르는 강력한 힘이요. 집은 줘도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줄 때가 올 거예요.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것에 목을 메고 있는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더 생각해 본 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식사 때 며느리가 또 집 얘기를 꺼내려는 찰나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영수야, 너희들 앉아라. 얘기할 게 있어. 며느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집을 넘겨준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뭔데요? 혹시 진명의 얘기세요? 응, 그 얘기야. 내가 결정했어. 며느리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영수도 안도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 말을 듣고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좋다. 내 이름으로 해주마. 그 순간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제 이름으로 해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며느리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은 내 이름으로 해줄게. 대신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어머니, 그럼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집 관리나 이런 건 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요. 그럼 언제 명예 이전할까요? 빨리 해요. 급할 거 없어. 서류 준비되는 대로 하자. 그날 오후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채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드디어 성공했어. 시어머니가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겨준다고 해. 이제 진짜 내 집이야. 그리고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바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이 벽지 좀 바꿔야겠어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리고 부엌도 리모델링하고 싶고,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 집이니까. 며느리는 제 말에 더욱 신이 났어요. 마치 꿈이 이뤄진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까지 데려왔어요. 어머님, 저희 시어머니세요.
이번에 집을 저희한테 넘겨주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도 기뻐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미정이가 복이 많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시니까. 좋은 시어머니라고요? 15년 동안 저를 구박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제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진명에 이전되면 작은 집들이 해도 될까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며느리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이 집의 여주인이 된 기분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일주일 후 드디어 명예 이전 절차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까지 하고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부동산에 가서 서류 작업을 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저는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새 집 주인이 되셨네요. 며느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이 자기 것이 됐다는 확신이 서면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마치 저를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어머니, 이 거실 가구 좀 바꿔야겠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가구들은 제가 신혼 때부터 쓰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며느리 집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 집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이게 다 내 집이야. 시어머니가 넘겨주셨어. 어때? 꽤 괜찮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미정아 대박이다. 이런 집을 그냥 넘겨봤다니.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냥 넘겨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집을 그냥 넘겨받았다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그냥 얌전히 계시면 돼. 얌전히 계시면 된다고요? 제 집에서 제가 얌전히 계시면 된다고요? 아들 영수도 달라졌어요. 집이 아내 명의가 되니까 확실히 아내 편이 됐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미정이가 집 주인이니까 미정이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은 존중 안 하고 며느리 의견만 존중하라고 하더군요. 손주 민수도 혼란스러워 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엄마 집이에요? 할머니 집 아니에요? 민수가 물어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도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 이 집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집에 손님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제 집에 제 손님이 오는데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우쭐해 하는지, 얼마나 자신만만해 하는지.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남겨준 선물들은
아직 며느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땅도 상가도 비밀 통장도, 그리고 며느리가 무엇보다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진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며느리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진짜 게임의 시작이요. 집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바뀐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며느리는 정말 신이 나서 살았어요. 집 여기저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친구들 불러서 자랑하고 저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죠. 며느리가 봉투를 뜯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태연하게 물었죠. 뭔데 그래? 어머니, 이게 대출 상환 통지서예요.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아, 그거 있긴 하지. 왜? 며느리가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큰 금액을? 이거 거의 집값이랑 비슷한데요? 꽤 큰 금액이지. 내 아버지가 사업할 때 받은 거야.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집이 내 이름인데 누가 갚겠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정말 주저앉더라고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언제 숨겼니? 너는 집만 달라고 했지. 대출이 있나 없나 물어본 적 없잖아. 집 주인이 되려면 빚도 책임져야지.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는 집 명의만 달라고 했지. 다른 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탐냈을 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빠? 이거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요. 아들 영수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큰 대출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너희 아버지가 혼자 처리하시던 일이라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그런데 이제 집이 미정이 거니까 미정이가 책임져야지. 며느리가 절규했어요. 못해요. 이런 큰 금액 못 갚아요. 어머니,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안 돼. 이미 명예 이전 끝났는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잖아. 집주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집 앞에 공사 차량들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계획했던 리모델링 공사였는데 구청에서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어요.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공사 책임자와 실랑이를 벌였어요. 왜요? 왜 공사를 못해요? 제 집인데. 아줌마, 이 집이 들어선 땅이 아줌마 소유가 아니에요. 땅 주인 허락 없이는 함부로 공사할 수 없어요. 땅 주인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집은 아줌마 거지만 땅은 다른 분 소유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가 바로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 땅,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집은 제 거지만 땅은 어머니 거라고 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지. 땅은 원래 내 거야. 어머니, 그럼 제가 공사하려면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내 땅인데
당연히 내 허락을 받아야지.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집은 자기 것이지만 땅은 제 것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더 충격적인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미정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구나.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또 뭐가 있어요? 너 혹시 역 앞에 있는 2층 상가 건물 알지? 네. 그게 왜요? 거기 2층에 작은 사무실 들어가 있잖아. 그 건물 말이야. 아, 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 내 거야. 뭐? 뭐라고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그 상가 건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매달 임대료 받고 있고.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겠어? 구청 가서 확인해봐. 건축물 대장에 내 이름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매달 임대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꽤 괜찮은 금액이야. 역 앞이라서 임대료가 비싸거든. 며느리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있거든. 더요? 또 뭐가 있어요? 시청 뒤편에 작은 밭 있잖아. 200평 정도 되는 거. 네. 그게 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며느리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어머니는 내가 뭐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15년 동안 나를 우습게 본 이유가 뭔지 알겠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구나. 너한테 빌부터 살아야 하는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미정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희와 함께 사셨어요? 돈이 있으시면서 왜?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5년 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참고 살았잖아. 그때 손주 민수가 울면서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할머니한테 왜 화내요? 민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이까지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 대출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정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집을 넘겨줬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집에 대출이 있다는 것도, 땅이 내 거라는 것도, 상가가 내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집을 넘겨준 거야. 뭐라고요? 너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탐냈어. 집이라는 껍데기만.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너는 빚쟁이가 됐지. 며느리가 완전히 절망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기억나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줬을 뿐이야. 집 말이야.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지. 어머니, 그 말은 제가 화가 나면 사람을 죽으라고 해도 되니?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그때 아들 영수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미정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이제 그만해. 영수가 드디어 제 편을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정아,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야. 내가 원한 집은 줬어. 하지만 그 집에 딸린 빚도 내 몫이고 진짜 돈이 되는 건 모두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지. 며느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집은 자기 것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도 자기 것이고 시어머니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그날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다는 걸 며느리가 몸소 보여준 거였어요. 이제야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해졌어요. 그 충격적인 하루가 지나고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년 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매일 은행과 통화하며 대출 상환 방법을 알아보고 부동산에 집 매물도 내놓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집을 팔자니 대출금과 비슷한 가격이라 남는 게 거의 없고 그렇다고 매달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어머니,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매일같이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미정아, 내가 원한 대로 집주인이 됐잖아. 이제 집주인 책임도 져야지. 그런 어느 날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선언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나가서 살겠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신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응, 바닷가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 거기서 조용히 살려고.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영수가 말을 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15년 동안 충분히 함께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거야.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나가시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너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야. 15년 동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박순덕으로 살고 싶어.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짐을 쌌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이사 갈 곳은 바닷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제 상가 임대료로 충분히 전세를 낼 수 있는 곳이었죠. 마당이 있어서 꽃도 심을 수 있고 조용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손주 민수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는 바닷가 근처로 가서 살 거야. 민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민수를 안아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도움을 주러 왔어요.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편해. 그리고 너희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둘러보니 정말 좋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마당에는 장미꽃도 심어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곤 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도 좋았어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함께 운동도 하고 오랜만에 제 또래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순덕 씨,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어보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외로워요? 전혀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정말 그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먹고 싶은 것 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마당 가꾸기였어요. 장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봉선화까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인사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 날은 이웃 아주머니가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씨, 마당 한쪽에 상추랑 토마토 키워보세요. 직접 기른 채소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몇 주가 지나니 정말 제 집 같은 느낌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으로 나가서 꽃들과 채소들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 쪽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웃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옆집 할머니는 손뜨개를 가르쳐 주셨고 앞집 아주머니는 반찬을 자주 나눠주셨어요. 저도 제가 기른 채소나 해온 반찬을 나눠드렸죠. 순덕 씨 15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이웃들이 제 사정을 알고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늘 긴장하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했어요.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어요. 가끔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근처 온천에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순덕으로 사는 삶 말이에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자유롭게 살고 있어.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이제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제 얼굴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8살에 찾은 진짜 자유로운 삶.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저를 위해, 제가 행복하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 영수가 민수와 함께 찾아왔어요. 영수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이고 뭔가 깊이 생각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니? 왜 그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이라면서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이 넘은 어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정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영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어머니가 혼자 이 멀리까지 나와서 사시는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했다면 어머니가 이런 고생하실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계속 후회한다고 해요. 맨날 할머니 생각한다고. 손주 말에 가슴이 짠했어요. 영수야, 나는 고생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정이와 이혼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언제? 한 달 전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망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하고? 민수는 저랑 살기로 했어요. 미정이는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어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15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서야 안다고.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후회한다고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팔고 나니 대출금 갚고는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한다고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혼자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면서도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사셨다는 게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히 찾아뵐 면목이 없다고.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 자기가 나쁜 며느리였다고. 그래,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화도 안 나고 오히려 감사해. 감사해요? 왜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미정이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자유로워졌거든.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둔 소중한 것들도 모르고 살았을 거고.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미정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그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날 저녁 영수와 민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좋았어요. 할머니, 여기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민수가 말하니까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15년 동안 미정이가 트집만 잡아서 나는 원래 요리를 잘했어. 그 아이가 인정을 안 해줬을 뿐이지. 그 다음 날 영수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바닷가를 혼자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는 15년 동안 제게 상처를 줬지만 결국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준 셈이었어요. 진짜 자유를, 진짜 행복을 찾게 해준 거였죠. 만약 며느리가 저에게 잘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남겨둔 재산들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욕심이 과하면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며느리는 집을 얻으려다가 결국 집도 남편도 편안한 생활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반면에 저는 15년을 참았지만 그 참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았거든요. 바닷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으면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며느리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된 적이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배려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요. 민수와 영수,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당신이 남겨준 선물들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어.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히는 거라는 걸.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순떡아. 드디어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68살에 깨달은 진리였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이름으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